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육공의 출범을 계기로 5공화국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한 번은 거쳐야 할 통과 의례였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 생각이 없다. 또 누구의 잘못 때문이건 결과적으로 여소야대가 된 만큼 노태우 정권이 야당을 주도하는 5공청산 정국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힘이 없었다는 점도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해외로 쫓아내려고 공작한 일이다.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와 오공 문제를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은 내가 해외로 나가주는 것일 터였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 자신이 권력을 100%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이 자신을 공격하는데 요긴한 빌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친인척과 관련한 갖가지 비리 의혹이 소나기 쏟아지듯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4, 5월경부터 시중에는 내가 해외 도피를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고 있었고 삐라들이 살포되기도 했다. 소문의 내용은 황당했지만 소문이 퍼지고 삐라가 뿌려지는 정황은 어떤 의도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 지나친 피해 의식일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은 나로 하여금 소문의 내용대로 행동하도록 암시를 주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내가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 이양의 선례를 만들며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한다는 것은 나 개인의 치욕이 그치지 않고 국가적 수치요 헌정사의 퇴행이었다. 1988년 6월 14일 민정기 비서관이 기자들을 만나 나의 해외 망명서를 강력히 부인했다. 다음날 조간들은 측근의 말을 인용하며 머릿기사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망명은 안 한다고 했다. 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민 비서관은 그 며칠 전 외신이 크게 보도한 노드롭 관련 의혹 기사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해외 망명설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민 비서관은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보비서관으로 근무했고 내가 퇴임한 후에도 계속 청와대에 남아있다가 6월 10일 나의 비서진에 합류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누구에게도 망명설에 관해 언급한 일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민 비서관도 기자들을 만나기 전에 망명설에 관해 나로부터 얘기를 들은 일이 없었다. 민 비서관의 발언이 나를 대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시중에 나돌던 소문들은 한동안 잦아드는 듯했다. 나를 외국으로 쫓아내려는 노태우 정부의 기도는 올림픽 기간 동안 잠잠해 있다가 국회의 오공특위, 강제특위가 다시 활동을 본격화하자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10월 2일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안현태 전 경호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립대학교 총장인 C씨를 만나보라고 했다. C 총장은 그 자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인을 데리고 나왔다. 그 외국인은 내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한 뒤 치료를 이유로 외국에 나가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해외 망명 계획을 설명했다. 나중에 안기 부장이 된 박세직이 레만호 계획이라고 털어놓았던 공작이었다. 스위스로 가라는 것이었다. 만에 하나 내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미리 스위스 은행으로 거액의 비밀 자금을 빼돌려 놨다고 몰아붙일 터였다. 안 실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박해나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당하지 그것을 모면하려고 외국으로 도망칠 뿐이 아니다. 정 외국으로 보내려면 목숨을 빼앗아 시신을 싣고 나가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고 했다. 하지만 육공 측의 집념은 끈질겼다. 국회 오공특위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낙향, 은둔을 압박해오던 11월 11일 언론은 정부 여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장기 외유를 권유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합천에 나의 생가가 방화에 의한 화재로 지붕을 비롯한 가옥 일부가 불에 탔다. 낙향, 은둔이 기정사실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나의 생가에 불을 질렀다는 것은 나를 고향으로도 갈 수 없게 만들자는 의도였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어차피 고향 생가에서는 살 수 없었던 형편이고 당시에는 백담사에 간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은 시점이었던 만큼 결국 낙향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해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외통수를 누렸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내가 육공 측의 집요한 망명 권유를 거부하고 백담사에 들어가자 한동안은 더 이상 망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담사 유폐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를 언제까지 절에 머물도록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연희동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건지 또다시 나를 망명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89년 4월 나와 최규화 전 대통령의 국회 특위 출석 문제로 각각 입장이 다른 여당, 야당, 백담사 최규화 전 대통령이 밀고 당기고 하는 가운데 육공 측은 또다시 언론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 증언 후 장기 해외 여행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 기구를 띄웠다. 나의 태도가 완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앞에 와서 얘기하지는 못하고 나의 반응을 한 번 더 떠보려는 것이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백일기도 회향을 하루 앞둔 5월 15일 백담사를 찾아온 박근 전 유엔 대사가 외국에 나가 여생을 보낼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때 신문사 논설위원을 하고 있던 박근 대사가 육공 측의 부탁을 받고 그런 권유를 한 것은 아닐 터였다. 나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할지언정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2달 뒤인 7월 초 서경원 의원의 미립북 사건으로 공안 정국이 조성되는 시기에 청와대 측은 또다시 나의 장기 해외 여행을 공작했다는 사실이 8월 초 언론에 보도되었다. 문익환과 임수경의 잇따른 미립북 사건에 이어 7월에는 서경원 의원이 그 전해에 미립북했던 사실이 밝혀져 큰 물의를 빚고 있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미립북 사건들로 국민의 관심이 공안 문제에 쏠려 있는 사이 나를 해외에 보낸다는 공작을 했다는 것이다. 말이 해외여행이지 나로서는 망명이고 노태우 대통령 측으로서는 추방인 것이다. 출국 권유는 청와대 쪽 희망이라는 표제의 기사에 대해 민정당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청와대에서는 해외에라도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버티고 있다. 해외에 나가라고 해도 막무가내여서 죽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8월 9일 언론은 청와대 당국자의 말을 빌려 1988년 말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해외여행을 권유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평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노태우 정부가 그 같은 시도에 성공한다 해도 여권의 오공 세력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부분적인 득보다는 실을 더 크게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에서 보듯이 야당들조차 노태우 대통령 측이 집요하게 나를 외국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오공 세력의 와해에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내가 국내에 버티고 있는 한 어떤 계기가 생기면 오공 세력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그때 내가 그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었다. 일단 내가 망명의 길을 택하면 다시는 국내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1989년 12월 31일 나의 국회 증언은 오공청산 전국의 종결을 의미했다. 여야가 영수회담을 통해 대합의를 이룬 내용이었다. 내가 다시 백담사로 돌아왔지만 노 대통령 측으로서는 나를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다. 나의 거처를 옮기는 문제가 다시 육공청와대의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국회 증언을 마치고 백담사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990년 1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1990년 상반기 중 영국 망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그해 가을이 지나고 내가 백담사를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의 처남인 김복동 씨는 미국 여행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해외 망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함으로써 나를 외국으로 쫓아내고 싶어하는 생각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오공청산 전국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국회 출석 증언이 불가피하다는 야당 측의 끈질긴 요구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88 서울올림픽 개최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개회식은 9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1980년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1988년에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일본의 나고야와 치열하게 경합했던 유치운동을 진두지휘했던 나. 유치에 성공한 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올림픽 준비 사업과 연결시켰다고 할 만큼 그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던 나는 그 개회식만큼은 꼭 직접 보고 싶었다. 나의 올림픽 유치 결심이 옳았던 것인지, 그동안의 준비 작업이 제대로 된 것인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직접 내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의 이런 희망은 누가 봐도 무리 없는 바람이었다. 올림픽 유치와 준비 과정에 공헌했다는 사실을 접어둔다 하더라도 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연히 개회식에 초청을 받을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육공 청와대에서는 나의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사람을 보내와 그런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었다. 개회식을 한 달 남짓 앞둔 8월 20일경 신문의 여권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림픽 개회식에 불참기로 한 것으로 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나에게 물어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나의 의사를 제멋대로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화합과 전진이라는 모토 아래 평화와 우정의 한마당 축제로 열리는 개회식인데 혹시라도 나의 참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란이라도 피우면 축제 분위기를 망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란을 피울 것이라는 그 어떤 기미조차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한 언론 플레이는 아마도 나의 참석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를 유도하는 여론 조작이 분명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자 김대중 씨는 평민당 대변인을 통해 나의 올림픽 개회식 참석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그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논평했다. 육공 청와대의 옹졸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개회식을 일주일 앞둔 9월 10일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초청장을 가지고 왔다. 정중한 말로 개회식에 참석해달라고 공식 초청한 것이다. 나는 담담하게 얘기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당면한 국가적 지상과제이고 국민적 여망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내가 대회 현장을 직접 참관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나는 개회식 참석 요청을 정중히 사양한다. 박세직 위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지 못한 것일 터였다. 붉어진 눈시울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박 위원장을 빨리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바쁜 일이 많을 텐데 어서 가라고 했다. 응접실을 나온 박 위원장은 비서실에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갔다고 했다. 그날 오후 노태우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9월 17일 역사적인 서울올림픽이 개막되었다. 나는 집에서 TV를 통해 개회식 광경을 지켜봤다. 단상 로열 박스에는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서울올림픽을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에 빗대며 빈정거렸던 김영삼 씨의 모습도 보였다. 내가 당연히 개회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고 수행하려고 했던 몇몇 나의 측근들은 속이 상해 TV도 보지 않았다고 했다.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TV로 중계 방송을 보며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우리나라가 160개 참가국 중에서 당당히 4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테러가 있을까봐 노심초사했는데 행사가 무사히 끝나서 기뻤다. 올림픽이 끝난 후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우리 집을 방문해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동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서울 올림픽은 참가국 수와 선수단 규모에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대회였고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치하도 했다. 개회식 입장권은 아마도 요금이 비쌌을 것이고 또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개회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예 원천적으로 참석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국민은 내가 유일했을 것이다. 올림픽 폐막 후 소설가 이문열 씨는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그 어떤 이유가 있었건 올림픽 개회식에 내가 참석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썼다. 16일간의 올림픽 대회가 끝나자 검찰 중수부도 50 비리 의혹 가운데 내사를 끝낸 사금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를 통해 몇 달 동안 언론 매체에 오르내렸던 모든 비리 의혹들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미국을 다녀온 노태우 대통령도 국정감사가 끝난 3일 후인 10월 27일 민정당 대표와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소집한 후 과거의 잘못된 일을 은폐하려 하거나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밝히고 처리할 것은 명쾌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50청산, 50단절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나에게 사과, 재산 헌납, 낙향 방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할 임무를 지게 된 당과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바빠졌다.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설득하러 나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마치 고양이에게 방울 달기와 같은 어려운 임무였다.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위해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이원조 의원이었다. 이원조 의원은 노태우, 김복동 씨 등과 경북고등학교 동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포커판에서 곧잘 어울리는 고정 멤버였다. 이원조 씨는 연희동 나의 집 바로 이웃에 살았다. 어렵게 말을 꺼낸 그는 나에게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기분이 나빠 다시는 나의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혼을 내서 보냈다. 그럼에도 그는 부지런히 우리 집을 들락거리면서 내 측근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다. 진전이 없자 이번에는 당에서 나섰다. 노태우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순방을 위해 11월 3일 출국하자 바로 그 다음 날 윤길중 민정당 대표가 아침 일찍부터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게 연희동을 떠나 수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내가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왔나? 연희동을 떠나라는 것은 노 대통령의 뜻인가? 라고 묻자 윤 대표는 자신이 자진해서 온 것이고 낙향하라는 것도 자기의 의견이라고 했다. 나는 그 문제는 내가 노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해서 해결할 일이라고 못 받고는 돌려보냈다. 윤 대표가 왔다 간 다음 날인 5일에는 정호용 의원이 나타났다. 그는 당시 다음번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나와 노 대통령하고는 육사 동기생으로서 친구지간인 정 의원은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대통령까지 지냈으니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연희동을 떠나는 게 좋겠다. 여기 있으면 자꾸 학생들 데모의 표적이 되니 시골에 내려가든지 라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정 의원을 돌려보낸 이틀 뒤인 7일에는 역시 육사 동기생이자 친구인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가 찾아왔다. 노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떠나면서 자신의 뜻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가 설득하라고 지시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설득 사절들이 차례차례 나를 방문하는 것과 때를 맞춰 언론 매체들은 청와대와 민정당은 더 이상 멈칫거리지 않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50 청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조직적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요지로 보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권 고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사과 및 낙향으로는 미흡하고 재산을 헌납해야 하며 헌납할 재산은 정치자금 잉여분은 물론 1983년 재산 등록 이후 증식된 재산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설득 사절들의 이딴 방문과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들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육공 핵심은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정호용 의원이 다녀간 이틀 뒤인 11월 7일 먼저 나의 사촌 동생 전순환을 구속하면서 처남 이창석 회사에 세무사찰을 시작했다. 형님 전귀환을 비롯한 친인척들을 무더기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11월 8일 저녁
나는 육공 핵심인 청와대의 최병렬, 박철원, 그리고 민정당의 박준병, 김윤한 네 사람을 연희동으로 불렀다. 육공 핵심 측근인 그들을 마주하게 되자 나는 그동안 50 단절, 올림픽 개회식 참석 문제 등과 관련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증폭시켜온 사실들이 생각나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6.29 선언과 관련한 비화, 정치자금 문제 등 그동안 일절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런 얘기까지 언급하면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민정기 비서관에게 필요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발표 문안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했다. 훗날 언론이 폭탄 선언이라고 보도하곤 했던 그 내용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육공 핵심 측근인 그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곧바로 민 비서관에게 기록은 갖고 있대 발표문 작성은 하지 말라고 다시 지시했다. 나는 그 네 사람을 부를 때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 때도 지났고 같이 식사를 할 분위기도 아니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고 돌려보냈다. 노 대통령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그러나 노태우가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30여 년간 고락을 같이 했는데 두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 말을 받아 박철원은 친인척 구속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기를 호소하면서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선하겠다고 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일 후인 11월 12일 친형 전기환과 사촌 동생 전우환, 동서 홍순두가 각각 구속되었다. 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14일에는 처남 이청석이 검찰에 불려갔고 다음날 저녁 바로 구속됐다. 검찰이 비리 혐의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것은 정당한 법 절차의 집행인 만큼 시비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노 대통령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약속을 해놓고는 지키지 않은 사실 때문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위해 출국하기 전날인 11월 2일 밤 아내가 김옥숙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 나의 친인척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러자 노태우 대통령이 곧바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위로의 말을 하면서 형님은 걱정 안 해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또 그 시간 김옥숙 여사도 나의 형수님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놓고는 자신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구속해버렸다. 노태우 대통령은 11월 14일 귀국한 후 배명인 안기부장, 홍성철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는 그날 저녁 당장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날 배신감으로 감정이 몹시 격앙되어 있던 터라 대통령의 전화였지만 받지 않았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이원조 의원이 찾아왔다. 그동안 만나주지 않았는데 노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고 해서 만났다.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노태우 대통령과 말씀을 나누면 풀릴 것이라며 통화에 응하기를 간청했다. 노 대통령과의 통화는 15일 밤늦은 시간인 11시쯤 이루어졌다. 통화가 30분이나 이어진 것은 노 대통령이 그간의 경과에 대해 길게 해명하고 사과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통화 시간 내내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얘기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각하가 희생하면 제가 희생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나니 그간 섭섭하던 마음이 많이 풀렸다. 전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육공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대책을 생각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연희동 집을 떠나라는 요구였다. 연희동 집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69년에 집사람이 대지를 사서 내가 월남에 파병되어 있던 1971년에 직접 지은 집인 만큼 오공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재산이다. 더욱이 막내 아들은 당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이어서 서울을 떠나는 우리 부부가 데려갈 수도 없는 처지였다. 노태우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 날인 11월 16일 이원조 의원이 다시 찾아와서 나의 최종 결심을 촉구했다.
연희동을 떠나 있는 기간이 잠시뿐이라는 것, 더 이상의 친인척 구속은 자신이 나서서라도 막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재촉했다. 나는 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 말도 있고 더 이상 끌어봐야 뾰족한 대책이 생길 형편도 아니어서 11월 17일 밤 청와대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최종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발표 시기는 광주 특위의 1차 청문회가 열리는 18일의 상황을 본 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쯤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통보를 계기로 나와 청와대 양측이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나의 측근 중에서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안현태 전 경호실장, 이양우 전 사정수석, 그리고 육공 측에서는 청와대의 최병렬 정무수석, 박철원 정책보좌관과 이원조 의원이 만나 협상을 시작했다. 이때 양측은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에는 서로 이견이 없었다. 즉, 50 측은 60 청와대의 요구인 사과, 재산 헌납, 낙향 등 3개 항을 받아들이고 60 청와대는 50 청산의 종결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었다. 종결이란 곧 정치적 사법적 처리의 종결을 의미했다. 더 이상 사법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내가 국회 청문회의 증언대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요구한 3개항 가운데 국민에게 사과하는 문제는 연희동을 떠나는 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장면을 TV로 생중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실무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나는 사과 문안의 작성을 민정기 비서관에게 맡겼다. 이왕 사과하기로 한 만큼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거나 변명을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지침을 주었다. 그런데 막상 연설문을 준비하던 민정기 비서관이 도저히 그런 내용으로는 쓸 수 없다고 버텼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대통령 재임 중 획기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민 비서관의 말이 틀린 얘기도 아니었고 또 오랜 기간 나를 보필해온 그의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나는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오늘의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어쨌든 나의 책임이 큰 만큼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어디로든 떠나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타일렀다. 사과문은 9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백담사로 떠나는 11월 23일 새벽녘이 되어서야 완성됐다. 그 하루 전인 22일 저녁 작가 이병주 씨가 찾아왔다. 부산에 있다가 내가 23일 연희동 집을 떠난다는 뉴스를 듣고는 급히 올라왔다는 것이다. 나는 사과문 원고를 건네주며 문안이 완성되기까지 진통이 있었다는 얘기와 함께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원고를 훑어본 이병주 씨는 민 비서관이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과 일변도의 얘기만 하느냐. 내용이 너무 처연하다.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나는 민 비서관에게 했던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병주 씨는 민 비서관에게 20여 대목의 작구를 수정하면 좋겠다는 메모를 남겼고 그 과정을 거쳐 23일 아침 최종본이 나에게 보고되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인 재산 헌납 문제 가운데 정치자금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자금 가운데 89억 원을 헌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60 청와대 측은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은 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50억 원을 보태겠다고 했다. 나의 참모들은 반대했지만 나는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다. 60 측은 연희동 집을 비롯한 기타 재산도 헌납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살던 집까지 빼앗아가면 가족들은 어디서 살라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자 발표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으로 타협을 받다. 60 측이 제시한 표현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뜻에 따라는 법에 따라로 유추 해석되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되돌려 준다는 것이었다. 연희동 집이 즉시 헌납해야 할 재산 목록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인 막내 아들이 출가한 나의 딸 내외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인 낙향은 사찰에 은둔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60 핵심에서는
고향 합천으로 갈 것을 원했지만 내가 고향을 떠나온 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엔 내가 거처할 만한 집도 없었다. 생가가 있었지만 글자 그대로 초가삼간이었고 그나마 얼마 전 방화 사건까지 발생해 내가 그곳에 가서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육공측에서 더 잘 알고 있었다. 일단 연희동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자 나는 새로운 거처로는 서울서 멀리 떨어진 외진 사찰이 좋겠다고 생각됐다. 나는 손삼수 비서관에게 조계종의 서의현 총무원장을 만나 그러한 조건에 맞는 적당한 절을 찾아줄 것을 부탁해보자고 지시했다. 서의현 총무원장이 추천한 절이 바로 백담사였다. 연희동을 떠나 새로 거처할 장소까지 최종 결정되자 허탈한 기분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측근들은 현장을 다녀온 손삼수 비서관으로부터 백담사가 첩첩산중인데다 주거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기왕 서울을 떠나 은둔하기로 한 이상 사람이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니 오히려 잘된 일 아니냐고 했다. 정든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인데 시설이 좋다 해서 몸과 마음이 더 편할 리도 없고 나쁘다고 한들 사람 사는 곳이 아니겠느냐고 달랬다. 나는 그때까지 백담사라는 절은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었고 물론 가본 적도 없었다. 아무런 인연도 없는 그곳에 이제 우리 내외가 한동안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백담사와 나는 이미 한가닥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뒷날 알게 되었다. 내가 대통령 재임 중이던 1985년경 나의 형수님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서석보살이라는 분한테서 한 절의 대웅전 불사에 보시를 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얼마간 보시를 했다고 했다. 잘 모르는 절이었지만 아는 보살의 부탁이라 보시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웅전의 주춧돌에 새기게 되는 시주 이름으로 내 이름을 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담사 대웅전의 어느 기둥 및 주춧돌에는 나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다. 형수님은 내가 유폐되어 가는 곳이 백담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인연의 힘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내가 지난날 절에서 묵었던 것은 공수부대에 있을 때 훈련을 나가 무주 덕유산의 안국사에서 하룻밤을 지낸 일이 있을 뿐이었다. 연희동을 떠나기 전날 밤 아내는 안방에서 짐을 챙기고 나는 응접실에서 다음날 발표할 대국민 사과문을 읽고 있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딸이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용서를 빌러오면 용서하겠냐고 물었다. 아마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나는 딸 아이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는 현실이 부끄러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나와 우리 가족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11월 23일 날이 밝았다. 아침 9시 30분 나는 응접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제목을 붙인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27분간 계속된 사과문 낭독 모습은 TV로 생중계됐다. 언론 매체들은 내가 담담한 목소리로 사과문을 읽어 나갔으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면서 움막집 아이, 바로 밑에 동생이 병원 한번 데려가 보지 못한 채 어린 제품에 안겨 숨을 거두는 모습이라는 대목에서는 울먹이며 잠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담사로 떠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계단을 내려왔다. 군 시절 나의 부관이었던 손삼수 비서관이 계단 밑에 엎드린 채 길을 막고는 차라리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다라며 통곡을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주위에 있던 측근, 비서관, 경호관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다. 대문 앞에는 얼마 전 나를 찾아와 집을 내놓고 합천으로 가라고 요구했던 윤길중 민정당 대표의 부인과 이웃 주민들이 나와 있다가 집사람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차가 움직이자 집사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말없이 집사람의 어깨를 보듬어 주었다. 연희동 집을 떠난 우리 일행은 곧바로 백담사로 향했다. 그때까지 우리의 행선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탄 승용차는 따라붙는 취재진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중간중간 우회해야 했다. 남양주, 양평, 홍천을 거치는 빠른 코스를 피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다. 다시 영동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가 거꾸로 홍천으로 거슬러 올라가 백담사로 향했다. 백담사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20분경이었다. 점심은 차 안에서 김밥으로 대신했다. 산에는 며칠 전 내린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낯선 그곳에는 이미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겨울이 찾아와 있었던 것이다. 산문 앞에는 스님 몇 분이 고독한 산사를 배경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도후 주지 스님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 좀 지겠습니다. 나는 정중히 답례를 했다. 다시 도후 스님이 피곤한 심신을 부처님 품 안에서 풀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 말한 후 우리 내외를 법당으로 안내했다. 서툰 대로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그런 뒤 요사체에 마련된 거철 방으로 가 여장이라고 할 것도 없는 몇 가지 짐을 풀었다. 주지 스님은 거처가 넓고 비좁은 데 대해 몹시 미안해했다. 경내가 넓지 않다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었지만 절 모습이 궁금해서 우리 내외는 두툼한 방한복으로 갈아입고 대웅전 앞마당으로 나왔다. 모여있던 20여 명의 기자들이 다가왔다. 낯익은 얼굴도 보여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외국인 기자가 먼저 앞으로 나와 사진을 찍으려 했다. 나는 이런 장면은 한국 기자가 먼저 찍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자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우리 내외도 따라 웃었다. 다음날 신문들은 우리가 웃는 모습의 사진을 실으면서 절로 쫓겨가서도 반성할 줄 모르고 웃고 있다고 썼다. 우리가 웃고 있는 것이 웃는 것이 아님을 그들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행선지가 백담사라는 것은 비밀에 붙여져 있어 내 주변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다. 백담사로 오면서도 취재진 차량을 따돌렸기 때문에 그곳까지 쫓아온 기자들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기자들이 도착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알려주었을 것이었다. 황망하게 쫓겨다니는 우리 모습에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한 처지에 우리 내외를 언론에 노출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열악한 생활 환경보다도 우리 내외를 옥죄고 있는 권력 핵심의 곱지 않은 심사가 유폐 생활의 첫날부터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